여러분, 혹시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37년 전 소인이 찍힌 편지로 말입니다. 저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편지에 적힌 일이 정말로 일어나더군요. 가스 폭발, 교통사고, 실종 사건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을 때 저는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남편이랑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나이가 올해 68입니다. 자식은 없고 평범한 노부부의 삶을 살아왔죠. 남편 최상구는 건설사 하청업체에서 회계 담당자로 일해왔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소소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그 편지가 왔어요. 아침 7시쯤이었을 겁니다. 신문 가지러 나갔다가 우편함을 열었는데 누렇게 변색된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편지 받는 일이 없잖아요. 택배 송장이나 광고 전단지만 오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봉투를 집어들고 자세히 봤죠. 소인이 1987년 5월 3일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87년이요. 87년. 제가 30살 때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7년 전입니다. 주소는 지금 우리 집 주소랑 똑같았어요. 근데 이 집은 15년 전에 이사 온 곳인데 말이죠. 그 당시엔 우리가 여기 살지도 않았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 촉감도 묘했어요. 요즘 종이가 아니라 오래된 신문 재질 같은 느낌이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거칠고 푸석푸석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도 오래된 거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접힌 자국도 여러 개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품고 다니다가 보낸 것 같은 느낌이었죠. 편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시장 골목 세 번째 가게 뒤편에서 가스 냄새가 날 것입니다. 노후 밸브를 확인하세요. 방치하면 폭발합니다. 딱 이 두 줄이었어요. 처음엔 황당했죠. 누가 장난치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요즘 유튜브에서 하는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편지 말미에 작은 글씨로 이응시옷 기억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렸을 때 쌍둥이 언니랑 숨바꼭질할 때 쓰던 암호였거든요. 옥상 가라는 뜻이에요. 언니는 제 쌍둥이였습니다. 박정희. 저보다 12분 먼저 태어났죠.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도 헷갈려 하셨을 정도였어요. 근데 성격은 정반대였죠. 언니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었고 저는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 편이었습니다. 언니는 대학 다닐 때부터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어요. 8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가 얼마나 험한 시절이었는지 아시잖아요. 최루탄 연기 속에서 대자보 붙이고 유인물 돌리고 집회에 나가고 그랬죠. 부모님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87년 봄에 언니가 사라졌어요. 경찰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긴 겁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결국 사고사로 정리했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숨어 지내다가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37년이 흘렀죠. 그런데 그 암호가 편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둘만 아는 어린 시절의 암호가 말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죠. 장난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암호는 정말 우리 둘만 알던 건데 말입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물었어요. 뭐 보고 있어?
저는 얼른 편지를 접어서 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또 옛날 일은 잊으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편지 생각만 했습니다. 화요일이 이틀 뒤였거든요. 정말로 시장에서 가스 냄새가 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암호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화요일이 됐어요. 오후 1시쯤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엔 오전에 장을 보는데 그날은 일부러 오후에 나간 거예요. 시장 골목을 걸어가며 가게들을 세어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가게는 건어물 가게였습니다. 사장님은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저는 가게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고 가스배관이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봤죠. 희미하게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톡 쏘는 듯한 냄새였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편지가 맞았던 거예요. 서둘러 건어물 가게로 들어가서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뒤편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혹시 밸브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사장님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에이, 괜찮아요. 원래 좀 그래요. 배관이 오래되긴 했는데 위험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계속 말하니까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럼 점검 업체 한번 불러볼게요. 점검 기사가 온 건 1시간쯤 뒤였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소방차와 경찰차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죠. 건어물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점검 기사가 심각한 얼굴로 밸브를 만지고 있었고 소방관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제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니,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밸브가 완전히 부식되어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뻔했대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 건물 전체가 날아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편지가 진짜였던 거예요. 단순한 추측이나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거듭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에요, 은인. 덕분에 우리 가게뿐 아니라 이 골목 사람들 다 살았어요.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37년 전 편지가 37년 뒤 사건을 예측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사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서 큰일 날 뻔했대. 가스밸브가 폭발 직전이었다는데 내가 미리 알아채서 다행이었어.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그래, 당신 코가 좋네. 잘했어. 저는 편지 이야기를 하려다가 관뒀습니다. 믿지도 않을 거고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편지 생각만 났습니다. 그리고 언니 생각도 났죠. 언니가 보낸 걸까요? 하지만 언니는 죽었잖아요. 아니면 살아있는 건가요? 만약 살아있다면 왜 37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왜 편지로만 연락하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숨겼어요. 혹시 또 편지가 올까 싶어서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아침마다 나가서 우편함을 열어보곤 했죠. 근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음 토요일이 됐어요.
역시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똑같이 87년 소인이 찍힌 봉투였죠. 이번엔 우체통을 빗질하다가 발견했어요. 우편함이 아니라 동네 공용 우체통에 있었던 겁니다. 이상했죠. 왜 우체통에 제 이름으로 편지가 있는 건지 말입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수요일 오전 10시 32분, 비둘기 3마리가 집 처마에 앉는다. 그날 밤 9시부터 폭우, 지하 창고 침수 예정, 가전제품 이동 필수.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10시 32분이라니 누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암호가 있었어요. 이응시옷기요. 저는 이번에도 편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맞았으니까요. 수요일 아침이 됐어요. 저는 10시 30분쯤 창문 앞에 섰습니다. 시계를 보며 기다렸죠. 10시 31분, 32분. 정확히 32분이 됐을 때였습니다. 비둘기 3마리가 처마에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온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32분의 말입니다.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세탁기랑 냉장고, 그리고 몇 개의 박스가 있었거든요. 남편을 불렀죠. 여보, 이것들 좀 위로 올려줘. 오늘 비 온대. 남편이 계단에서 고개를 내밀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날씨 앱엔 맑음이라던데? 구름도 하나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좀 도와줘. 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나 봐요. 남편이 투덜대며 내려왔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근데 비 안 오면 당신이 다시 내려놔야 해. 우리는 1시간 동안 짐을 옮겼어요. 세탁기가 제일 무거웠죠. 남편이 허리를 잡고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무거워 죽겠네. 정말 비 오기나 하려나. 저는 확신했지만 남편에겐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운동했다 생각해. 오후가 되니까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지더니 6시쯤엔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남편이 창밖을 보며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 비 올 것 같은데? 저녁 9시가 되자마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폭우가 쏟아졌죠. 천둥 번개까지 쳤어요. 빗물이 거세게 내리더니 지하 창고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바닥에 고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가전제품은 미리 올려놨으니까 괜찮았죠.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어? 날씨 앱도 틀렸는데.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냥 느낌이 왔어. 비둘기가 이상하게 앉아있길래. 거짓말이었죠. 편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믿어줄 리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비는 새벽까지 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를 확인해 보니 물이 10cm 정도 차 있었습니다. 만약 가전제품을 안 옮겼다면 완전히 고장 났을 거예요. 근데 편지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잊고 있었죠. 목요일 오후 3시 17분, 동네 소년 김준호의 자전거 브레이크 파손. 큰 길 내리막 사고 위험. 김준호는 우리 집 옆집 아이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고 매일 자전거 타고 학원 다니는 아이죠. 저는 목요일 아침 일찍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준호 엄마가 나왔어요. 영희 이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준호 자전거 브레이크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어제 제가 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준호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전거요? 1달 전에 새로 산 건데. 뭐가 이상했어요? 그냥 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준호 엄마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맙다고 했어요.
오후 2시쯤 준호 엄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자전거 가게 갔더니 브레이크가 거의 다 닳아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탔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편지가 또 맞았던 거예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입니다. 준호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모가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 준호 다쳤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박영애 씨가 신기한 능력이 있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더라. 위험을 미리 알아챈대. 사람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이모, 우리 집도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주에 무슨 일 있을까요?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편지에 적힌 것만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제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농담처럼 말했어요. 당신 동네 인기 스타 됐네. 이러다 TV 나가겠어.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전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가 무서웠거든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더 무서웠어요. 그날 밤 저는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종이 재질이 똑같았어요. 잉크 색깔도 똑같았죠.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니 특이한 냄새가 났습니다. 유성 마스터 잉크 냄새였어요. 80년대 비밀 인쇄소에서 쓰던 그 잉크 말입니다. 저는 그 냄새를 압니다. 언니가 그런 인쇄소에서 일했거든요. 노동운동 유인물 만들 때 말이죠. 언니가 집에 올 때마다 옷에서 그 냄새가 났었어요. 톡 쏘는 듯한 화학 냄새였죠. 편지에서 똑같은 냄새가 났던 겁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언니가 이 편지를 보냈다고요. 근데 어떻게죠? 언니는 죽었는데요. 아니면 정말로 살아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37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왜 직접 만나지 않고 편지로만 연락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동사무소 앞 우편함에서 발견됐어요. 그날 저는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었거든요.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편함에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은색 봉투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근데 동사무소 우편함에 왜 제 편지가 있는지 이상했습니다. 우편함은 공공 우편함인데 말이죠. 봉투를 열었어요. 동사무소 박미선 주임, 수요일 오전 서류 착오 발생. 재확인 필요. 1987년 주민주소록을 보라. 전화번호 공란이 답이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87년 주소록이요? 전화번호 공란이 답이라고요? 저는 동사무소로 다시 들어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87년도 주민주소록이 남아있나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87년도요? 왜 필요하신데요? 옛날 자료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창고에 있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10분쯤 지나서 직원이 먼지 쌓인 두꺼운 책을 들고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종이가 다 눌었네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책을 받았습니다. 근처 카페로 가서 책을 펼쳤죠.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 집 주소를 찾아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집이 아니라 현재 주소와 같은 번지를 말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살던 곳이니까요. 주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개선동 123-45.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전화번호란이 공란이었던 겁니다. 다른 집은 다 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그 집만 비어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옆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연필로 희미하게 쓰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전화번호는 위험, 정은 언니 이름 첫 글자였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87년 봄 언니가 우리 집에 왔을 때의 일이 말입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이사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언니가 이사를 도와주러 왔었죠. 짐을 정리하다가 주민주소록 작성 서류를 봤는데 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주소록에 전화번호 적지 마. 왜? 다들 적는데. 위험해. 그냥 비워둬. 무슨 위험? 전화번호가 왜 위험해?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을 뿐이죠. 그냥 적지 마. 약속해. 저는 언니가 너무 진지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가 감청당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시당했거든요. 전화도 도청되고 미행도 당하고 집도 수색당했습니다. 언니는 그래서 전화번호를 비워둔 거였어요. 저를 보호하려고 말입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주소록을 바라봤습니다. 37년 전 언니의 필체가 거기 있었어요. 전화번호는 위험이라는 그 짧은 문장이 말입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편지 가장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돋보기로 봐야 보일 정도로 작은 각인이 있었습니다. 대학로 지하 23-5 그 주소 압니다. 80년대에 비밀인 쇄소가 있던 곳이에요.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이 유인물 찍던 곳이죠. 지하 작은 방에서 등사기 돌리고 팜플렛 만들고 대자보 인쇄하던 곳입니다. 언니도 거기서 일했어요. 밤새 유인물 찍다가 아침에 지쳐서 집에 오곤 했죠. 손에 잉크가 묻어 있고 옷에서 종이 냄새가 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오래된 친구 김민수를 찾아가기로요. 민수는 언니랑 같이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죠.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민수 인쇄소로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수가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만지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어요. 영희야, 오랜만이다. 얼마만이야? 2년쯤 됐나? 그래. 커피 한 잔 할까?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마주 앉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야, 혹시 대학로 지하 인쇄소 기억나?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왜 그걸 갑자기? 언니 이야기 좀 해줘. 만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정이 말이야? 응.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죽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확실하진 않아. 근데 소문은 있었어. 정희가 살아서 어딘가 숨어 있다는 소문. 87년 실종 직후부터 그런 이야기가 돌았거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위험했어. 정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너까지 휘말릴까봐 말 안 했어. 어떤 사람들? 경찰. 그리고 그쪽 사람들. 정의가 뭔가 중요한 걸 가지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있었어. 중요한 게 뭔데? 만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정표? 권력과 기업의 비밀 일정표? 정전 계획, 단속 일정, 행사 스케줄 같은 거.
정의가 그걸 빼돌렸다는 거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일정표로 뭘 하려고 한 건데? 사람들을 지키려고. 권력이 움직이는 날엔 위험하니까. 집회 날짜, 단속 시간, 정전 계획을 미리 알면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잖아. 그게 정의의 생각이었어.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거였어요. 편지는 예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87년에 만들어진 일정표를 바탕으로 한 경고였던 거죠. 언니는 그 일정표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미래를 예측하는 척한 거예요. 아니, 예측이 아니라 폭로였습니다. 민수야, 그 일정표 지금도 유효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글쎄, 시스템은 비슷하게 돌아가니까. 정전 계획 같은 건 패턴이 있거든. 전력회사랑 지자체가 협의해서 정하는 건데 그 패턴이 30년 넘게 크게 안 바뀌었어. 건물 노후도, 배관 교체 주기, 점검 일정도 다 기록으로 남으니까. 그럼 누군가 그 패턴을 알면 범죄에 이용할 수 있지. 정전 시간을 이용해서 CCTV 끄고 사고 위장하고 증거 없애고 그런 거 다 가능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동네의 재개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네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어요. 하남지구 재개발 사업 설명회 개최. 주민들은 들떠 있었죠. 보상금 얼마나 나올까?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좋겠네. 우리 동네도 드디어 개발되나 보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재개발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엔 봉투가 평소보다 두툼했습니다. 열어보니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재개발 일정표. 이것은 예언이 아니다. 계획이다. 그 밑으로 날짜와 사건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문회 3일 전 23시 40분 학교 앞 전봇대 쓰러짐. 강풍 위장. 실제 원인 사전 절단. 정전 시간 23시 40분 2시 30분. 약 3시간. CCTV 사각지대 발생.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든 가능. 전봇대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라. 그가 공범이다.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공범이라니요. 누가 공범이라는 거죠? 저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건설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30억, 공무원 로비 8억, 용역 비용 5억, 회계 담당 최상구,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거래 장소 지하 주차장, 거래 시간 목요일 22시, 증거물 USB, 편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의 날짜를 확인했어요. 청문회는 다음 주 금요일이었죠. 그럼 전봇대는 화요일 밤에 쓰러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화요일이 됐어요. 저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쳐다봤죠. 왜 그래? 어디 가야 돼? 아니, 그냥. 밤 11시가 됐어요.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고 저 혼자 깨어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0분, 35분, 40분. 정확히 40분이 됐을 때였어요.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죠. 전봇대가 쓰러진 소리였습니다. 학교 앞 전봇대였어요. 동네 전체가 정전됐죠. 깜깜해졌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봇대가 쓰러졌대.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었나?
저는 학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러진 전봇대가 보였어요. 경찰과 전력회사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격과 옷차림이 낯이 익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남편 회사 동료였어요. 과장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계획대로 됐습니다. 전봇대 쓰러지고 정전도 정확히 됐고요. CCTV는 다 꺼졌습니다. 이제 3시간 동안은 뭘 해도 기록이 안 남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계획대로라니요.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죠. 저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미안하지만 뒤질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 맨 밑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비자금 정산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열어봤죠. 엑셀로 인쇄된 표가 나왔습니다. 건설사 이름, 금액, 날짜, 용도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회계 담당 최상구. 남편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연루된 거예요. 재개발 비리의 말입니다. 남편은 건설사 하청업체 회계 담당자거든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아는 위치죠. 저는 파일을 그대로 두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가서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다음 편지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우편함에서 새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번엔 봉투 겉면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긴급이라는 글자와 함께요. 저는 급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13분, 초인종 3번. 문을 열지 마라. 연대보증 서류 사기. 남편 이름으로 3억 채무. 협박 시작. 3억이라니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서류는 위조지만 협박은 진짜다. 목적, 남편을 조종하기 위함. 문을 열면 끝이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불안해했습니다. 금요일이 됐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왜 그래? 계속 시계만 보고. 아니야. 그냥 9시 30분, 10시. 저는 거실에 앉아서 현관문을 응시했습니다. 10시 10분이 됐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10시 13분.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숨을 멈췄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팔을 잡았죠. 나가지 마. 왜? 누가 왔는데? 열지 마. 제발. 남편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간절함을 느꼈는지 다시 앉았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5번, 6번, 7번. 그리고 멈췄습니다. 문틈 아래로 흰 종이 하나가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연대보증 확인 서류. 채무자 최상구. 보증 금액 3억 원. 채권자 동강캐피탈. 남편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게 아니야. 3억이 뭐가 아니야? 오해야. 진짜 오해라고.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내 동의도 없이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는 거 아니야? 남편은 말을 못했습니다.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사기 서류 협박 건이요. 경찰이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위조 서류네요. 최근에 이런 사기가 많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타깃으로 하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요? 네. 재개발 비리 조직이요. 주민들을 협박해서 동의서 받아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빚으로 올가매죠. 경찰은 서류를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혹시 다른 협박 받으시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이 간 뒤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회사에서 장부를 좀 손봐달라고 했어. 손보다니 무슨 뜻이야? 재개발 관련 비용 처리, 수치를 조금 조정하는 거, 그냥 회계 처리일 뿐이라고 했어. 그게 비리인 줄 알면서도 했다는 거죠?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꺼내서 펼쳤어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는 살고 싶어 협조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다. 딱 그 한 줄이요. 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비리에 협조할 거라는 걸 말이죠. 아니, 이미 했다는 걸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랍에 있던 정산서도 당신이 만든 거야? 남편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알았어? 봤어. 당신 서명까지 있던데. 영희야,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안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위험? 누가 위험하게 한대? 회사에서 협박했어. 장부를 넘기지 않으면 우리를 해치겠다고. 이난희 씨처럼 만들겠다고 했다고. 이난희 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난희 씨는 우리 동네에서 5년째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나이는 60대 중반쯤 되시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죠. 재개발 반대 모임의 대표였습니다. 개발은 찬성하지만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고 늘 주장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실종됐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쯤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했죠. 가로등 아래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지만 흔적이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대요. 그날 밤 정전이 있었거든요. 정전 시간은 딱 3시간이었어요.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요. 그 시간대 CCTV가 전부 꺼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편지에 적혀 있던 그 패턴이었거든요. 정전을 이용한 범죄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새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가로등 아래서 사라졌다. 정전은 예고된 도구였다. 누군가는 어둠을 이용한다. 그녀를 찾아라. 아직 살아있다. 외곽 창고 지구 3번 창고. 저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외곽 창고 지구 수색하셨나요? 이난희 씨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경찰은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제보를 받았어요. 익명으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편지 이야기를 할 순 없으니까요. 경찰이 외곽 창고 지구로 출동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3번 창고 문을 열자 이난희 씨가 의자에 묶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몸은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이난희 씨. 경찰이 급히 밧줄을 풀었습니다. 이난희 씨는 의식은 있었지만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병원으로 후송됐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난희 씨가 퇴원했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영희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 죽을 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개발 반대한다고 했더니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도 전화가 왔죠.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차에 태워지더니 창고로 끌려갔어요. 누가 그랬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어두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재개발 방해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시킬 거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에 다 말씀하셨어요? 했죠. 근데 증거가 없대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정전 때문에 기록이 다 사라졌대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정전은 예고된 도구였다. 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정전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의 일부라는 걸요. 저는 김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민수야, 87년에 일정표라는 게 있었다며?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권력과 기업의 비밀 스케줄, 집회 날짜, 단속 계획, 정전 일정, 공사 예정일 같은 거 우리가 몰래 빼낸 자료였어. 그걸 왜 빼냈는데? 사람들을 지키려고. 권력이 움직이는 날엔 위험하니까.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잖아. 정희 언니도 그 일정표를 봤어? 당연하지. 정희가 그걸 관리했어. 비밀인 쇠소 금고에 숨겨놨지.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했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추가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지금도 그 일정표가 유효해. 시스템은 크게 안 바뀌었으니까. 정전 계획 같은 건 전력회사 내부 문서거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 저는 확신했습니다. 편지는 예언이 아니라 과거 자료의 재해석이었던 겁니다. 언니는 87년 일정표의 패턴을 분석해서 현재 사건을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새 편지가 왔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봉투가 평소보다 무거웠거든요. 열어보니 한 장의 두꺼운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을 구하지 마라. 그뿐이었어요.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시만 있었죠. 저는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화가 났거든요. 언니가 무슨 권리로 이런 지시를 하는 거죠? 제 남편인데요. 제 인생인데요. 언니가 뭘 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통에 던진 편지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다시 꺼내서 봤죠. 편지 뒷면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이미 선택했다. 비겁한 쪽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팔았다. 이제 너도 선택해야 한다. 그와 함께 무너질 것인가, 진실과 함께 일어설 것인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선택이죠?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회사. 이 시간에? 긴급 회의가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을 따라가기로요. 저녁 7시쯤 남편이 나갔어요. 저도 몰래 뒤따라갔죠. 남편은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차 옆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검은 승용차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재개발 설명회 때 봤던 건설사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죠. USB 가져왔어요?
남편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비자금 장부 원본이에요. 잘했어요. 최 부장님,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 정말 괜찮은 거죠? 저희 가족한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최 부장님은 협조자니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어요. 사는 길을 택한 거잖아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증거를 넘긴 거예요. 비리 조직에게 말입니다. 남편은 협조자였던 거죠. 처음부터요.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뒤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했죠. 다녀왔어. USB에 뭐가 들어 있었어?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주차장에서 봤어. 전부 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들어 있었냐고요? 비자금 장부, 원본. 그걸 왜 넘긴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걔네가 협박했어. 이난희 씨처럼 만들겠다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넘긴 거야? 비리를 덮기 위해서? 살려고 그랬어. 우리 살려고. 그렇게 살아서 뭐해? 다른 사람들은? 이난희 씨는? 실종된 사람들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편지를 꺼냈어요. 남편을 구하지 마라.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선택했거든요. 비겁한 쪽을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남편을 그대로 두면 비리는 묻혀요. 이난희 씨 같은 피해자도 더 나올 거고요. 하지만 남편을 신고하면 남편은 공범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저도 혼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4시쯤 편지가 또 왔어요. 우편함에 갔더니 새 봉투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해라. 침묵과 안전, 아니면 진실과 고독. 쌍둥이라면 알 것이다. 나는 37년 전에 선택했다. 이제 내 차례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는 37년 전에 진실을 택했죠. 도망치면서도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요. 혼자서요. 외롭게요. 저도 그래야 하는 걸까요?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경찰서에 가기로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 어디? 경찰서.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 죽는다고.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사는 건. 영희야, 제발. 같이 가. 아니면 저 혼자 갈 거야. 남편은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진술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재개발 비리, 비자금 장부, USB, 협박, 실종 사건, 정전 계획. 전부 다요. 그리고 편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37년 전 소인이 찍힌 편지가 계속 왔어요. 그 편지가 모든 걸 미리 알려줬어요. 경찰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편지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가져올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서랍에서 편지를 전부 꺼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요. 경찰서로 가져가서 제출했어요. 경찰이 편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말 87년 소인이네요. 이상하네. 근데 내용이 정확하다는 거죠? 네. 다 맞았어요. 경찰은 남편도 조사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어요. 맞아요.
제가 장부를 넘겼어요. 협박 때문이었어요. 강요에 의한 거라도 법적 책임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경찰은 건설사를 긴급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USB 내용을 분석했죠. 며칠 뒤 경찰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USB에서 중요한 증거가 나왔어요. 비자금 장부뿐 아니라 이난희 씨 관련 내용도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요? 이난희 재개발 반대 주민 대표 제거 필요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행 날짜도 적혀 있었고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난희 씨 실종은 계획된 범죄였던 거예요. 경찰은 건설사 임원들을 전부 소환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고 언론에도 보도됐죠. 하남지구 재개발 비리 의혹, 주민 협박 및 실종 사건 연루. 기자들이 저희 집 앞에 몰려왔어요.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참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라 형량은 낮을 거라고 했지만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물었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갈 길을 가. 나는 내 갈 길을 갈게.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별거 하자. 일단은 영희야.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 이미 늦었어. 남편은 며칠 뒤 집을 나갔습니다. 동생네로 간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근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나간 뒤 며칠 동안 저는 편지를 정리했어요. 날짜 순으로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편지가 점점 더 구체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짧은 경고였다면 나중엔 상세한 일정표와 범죄 계획까지 담고 있었죠. 언니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새 편지가 왔어요. 이번엔 편지가 아니라 커다란 봉투였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어요. 1987년 5월 15일 대학가 집회 격화, 경찰 강제 진압,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과 학생들이 대치하는 장면이었죠. 최루탄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돋보기를 꺼내서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구석에 뭔가 보였거든요. 우편 가방을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편 배달원 옷을 입고 있었어요. 확대해서 봤죠. 그 여자 손목에 팔찌가 보였습니다. 별 모양 펜던트가 달린 은팔찌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쌍둥이 팔찌였거든요. 언니랑 저랑 20살 때 맞춰서 만든 거예요. 별 2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디자인이었죠. 쌍둥이니까 별도 쌍둥이로라며 언니가 디자인했던 겁니다. 사진 속 여자가 언니였어요. 87년 언니는 우편 배달원으로 위장해서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우편 배달원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의심받지 않고 편지를 배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언니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자였고 물류 담당자였던 거죠. 일정표를 보고 위험을 계산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줬던 겁니다. 저는 신문 스크랩 뒷면을 봤어요. 거기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체국 사서함 17번. 열쇠는 내 생일이다. 정의. 사서함 번호와 비밀번호였어요. 제 생일은 7월 12일입니다. 쌍둥이니까 언니 생일이기도 하죠.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사서함 구역으로 가서 17번을 찾았어요. 오래된 사서함이었습니다. 번호키를 눌렀어요. 0, 7, 1, 2.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죠.
사서함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가죽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펼쳤어요. 표지 안쪽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7-2025 일정표 박정희. 언니 이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빼곡하게 날짜와 사건이 적혀 있었어요. 정전 일정, 단속 계획, 행사 일정, 공사 예정일, 사고 가능성, 범죄 패턴. 37년치였습니다. 언니는 이걸 계속 업데이트했던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록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했던 겁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87년부터 시작해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최근까지요. 노트는 여러 권이었습니다. 언니가 37년 동안 쓴 거였죠. 마지막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편지가 있었어요. 언니 필체였습니다. 영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선택을 한 거겠지. 진실 쪽을 택한 거야. 잘했어. 나도 37년 전에 그런 선택을 했어. 미안해. 나는 나타날 수 없어. 아직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 87년에 내가 빼낸 일정표 때문이야. 그들은 그걸 되찾으려고 지금도 나를 쫓고 있어. 근데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이제 경고자가 되줘. 이 노트를 이어서 써줘.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계속해줘. 우리는 쌍둥이잖아. 한 몸처럼 살았잖아.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끝내줘. 사랑해, 영희야. 정희.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37년 만에 받는 언니의 편지였어요. 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위험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지켰던 겁니다. 편지로요. 경고로요. 사랑으로요. 저는 노트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책상에 펼쳐놓고 며칠 동안 읽었어요. 언니의 37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도망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37년이요. 재개발 공청의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동네 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죠. 50명쯤 모였어요. 저는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도 꺼냈죠. 이건 재개발 비자금 장부입니다. 그리고 이건 37년 동안 기록된 일정표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비자금 장부의 내용, 이난희 씨 실종 사건, 정전을 이용한 범죄, 그리고 37년 일정표의 비밀까지요.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제 쌍둥이 언니가 37년 동안 이걸 기록하면서 사람들을 지켜왔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이어가야 해요. 이난희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애 씨 말이 맞아요. 저도 피해자예요. 다들 믿으세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공청회장으로 갔습니다. 건설사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 사는 박영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USB를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비자금 장부가 떴죠. 건설사 사람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재개발 비자금 장부입니다. 30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다 나와 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노트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37년 동안 기록된 일정표입니다. 정전 계획, 사고 조작, 범죄 패턴이 다 기록돼 있어요. 누군가 이걸로 사람들을 지켜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공청회는 난장판이 됐어요.
건설사는 긴급 조사를 받게 됐고 재개발 허가는 무효 처리됐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건설사 임원들을 전부 체포했어요. 뉴스에 크게 보도됐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동생네에 있었어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이제 제 길을 갈 거니까요. 우편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새 편지가 온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우편함을 열었죠.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87년 소인이 찍혀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잘했어, 영희야. 이제 내 차례다. 잘하고 있어. 계속해줘. 정희.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2025년 12월 17일. 박영희.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 등교 시간, 독거노인 안부 확인, 가스 점검일, 공사 계획, 날씨 예보. 작은 일들이지만 중요한 일들이요. 누군가는 기록해야 하는 일들이죠. 저는 매일 노트를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언니처럼요. 37년 동안 혼자 했던 그 일을 이제 제가 이어가기로요.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 다음 주에 무슨 일 있을까요? 우리 집 점검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노트를 보고 알려줬습니다. 수요일에 가스 점검 있어요. 미리 준비하세요. 금요일엔 폭우 올 거래요. 지하 확인하세요. 사람들은 고맙다고 했어요. 동네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함께 대비했죠. 예고 없이도 서로를 살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미래를 아는 것보다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우편함에 또 87년 소인 편지가 왔습니다. 열어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영희야, 나는 괜찮아. 걱정 마. 너는 잘하고 있어. 계속해줘. 우리는 쌍둥이잖아. 늘 함께야. 정희.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언니. 함께야. 그날 저녁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부터 나는 경고자가 되기로 했다. 언니처럼. 미래는 쓰여 있지 않다. 다만 누군가가 먼저 적을 뿐이다. 그 누군가가 이제 나다. 쌍둥이로 시작한 일을 쌍둥이로 계속한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조용한 눈이요. 저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어요.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지만 아름다웠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언니에게 답장을 쓰기로 했어요. 언니에게. 나는 잘 지내.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할 일이 있으니까. 언니가 시작한 일을 이제 내가 이어가고 있어. 37년 동안 혼자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버틸게. 사람들을 지키는 일, 미래를 쓰는 일. 우리는 쌍둥이잖아. 한 몸처럼 살았잖아. 언니가 거기서 기록하면 나는 여기서 실천할게. 언니 사랑해. 영희.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사서함에 넣으러 가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우편함에 넣었죠. 언니가 어떻게든 받을 거예요. 37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제 편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새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함께. 정희. 저는 웃었습니다. 응, 함께. 에필로그.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많이 달라졌어요. 재개발은 투명하게 재추진됐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리는 더 이상 없었죠. 저는 매일 노트를 씁니다.
작은 일정들, 위험 가능성, 주민들 안부까지요. 가끔 편지가 옵니다. 87년 소인이 찍힌 편지요. 언니가 보내는 거예요. 저도 답장을 씁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화합니다. 37년의 침묵을 깨고요. 남편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니까요. 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언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노트를 펼칩니다. 내일을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미래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먼저 적을 뿐이죠. 오늘은 제가 적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적을 수도 있어요. 함께 적으면 더 좋겠죠. 서로를 지키는 미래를요.